CNN에서 제작한 도시생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전 세계 의료계와 건축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겨울 바닥 위의 생태라는 제목의 이 작품이 방영 후 3주 만에 글로벌 1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세계적 화제가 되었어요. 주인공은 미국 출신의 앨리슨 그린필드, 37세 CNN 도시생태 전문 프로듀서였습니다. 비건 지향적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파고드는 집요한 관찰자인 그녀가 이번에 주목한 곳은 서울 한강의 겨울 생태계였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상해 있던 그녀가 취재 중 감기 몸살로 쓰러진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온돌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함께 동행한 중국 칭화대학교 리우자오민 교수는 온돌도 의료 시스템도 모두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폄하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 동네 의원에서 3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진료받는 현실과 온돌 바닥에서의 놀라운 회복 경험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건 단지 난방이 아니다. 이건 조화로운 문명이다라는 앨리슨의 마지막 멘트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37세 미국 프로듀서가 한국에서 발견한 생태와 치유가 만난 도시. 문명의 진짜 모습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26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2026년 1월 중순 서울 한강 밤섬 조망대에서 앨리슨 그린필드는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CNN의 도시생태 전문 프로듀서인 37세의 그녀는 침착하지만 직관적인 성향으로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을 파고드는 집요한 관찰자였어요.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만큼은 여전히 매섭게 살아있었습니다. 이 강은 꽁꽁 얼었는데 살아있어. 망원경 너머로 고방오리떼가 부분적으로 언 한강 위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강 한가운데 섬처럼 자리한 갈대숲에서는 검은 머리 쑥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는 겨울에 이런 활동적인 생태계를 보기 어려운데 곁에서 함께 촬영 중인 정수진 과장이 말없이 그녀에게 핫팩을 건넸어요. 서울시 도시생태보전과 과장인 43세의 그녀는 정제된 말투와 꼼꼼한 성격으로 외국인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타입이었어요. 서울은 강이 도시보다 먼저 깨어 있어요. 정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뜻인가요? 도시가 잠들어도 강은 계속 흘러요.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 생명들이 움직이죠. 정말 그랬어요. 주변은 조용했지만 강 위에서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물오리들이 유영하고 외가리가 먹이를 찾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청둥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어요. 정말로 30여 마리의 청둥오리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강 상류 쪽으로 헤엄쳐가고 있었어요.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마 먹이터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오후가 되면 상류 쪽 얕은 곳에서 수초를 먹거든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갑자기 큰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외가리예요. 겨울에도 한강에 머무르는 텃새들 중 하나죠. 외가리가 천천히 물가에 착륙해서 물속을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나요? 1시간도 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인내심이죠. 15분 후 외가리가 번개처럼 빠르게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더니 큰 붕어를 잡아 올렸어요. 와! 완벽한 사냥이었네요. 밤섬은 어떻게 복원된 건가요? 앨리슨이 궁금해했어요. 1968년에 한 번 폭파됐어요. 한강 개발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시 형성되면서 지금은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됐어요. 정수진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연의 자생력과 인간의 보호의지가 만나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때 함께 온 중국 칭화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리우자오민이 끼어들었어요. 이 정도 규모는 중국에서 흔해요. 양쯔 강변에 가면 이런 섬들이 수백 개는 있어요. 44세의 그는 중화사상에 깊이 젖어 있으면서 항상 한국 문화를 폄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크기만 보면 양쯔강이 훨씬 크죠. 한강은 그냥 지류 수준이고
하지만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CNN 현장 코디네이터인 이보람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30세의 그녀는 명랑하고 스마트한 지세대로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할 때 자부심을 품되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화법을 구사했어요. 규모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앨리슨이 동의하며 말했어요.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의 난지습지 생태원을 방문했어요. 한강변에 조성된 인공습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연화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이에요. 20년에 걸쳐서 생태공원으로 복원한 거죠. 쓰레기 매립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앨리슨이 놀라워했어요. 습지 곳곳에서는 다양한 겨울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청둥오리, 댕기 흰죽지, 흰뺨 검둥오리까지 정말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보람이 흥분하며 가리켰어요. 하늘에서 큰 맹금류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흰 꼬리술이었습니다. 정말 흰 꼬리술이네요. 정수진도 놀라워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대형 맹금류를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흰 꼬리수리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습지 상공을 선회했어요. 날개 길이가 2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저 새가 여기에 사는 건가요? 겨울철에만 찾아와요. 시베리아에서 월동하러 내려온 거죠. 약 3,000km 정도를 날아와요. 그 순간 흰 꼬리수리가 물 위로 급강하했어요. 그리고는 큰 물고기를 낚아채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네요. 습지 탐방로를 걸으며 더 많은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갈대밭 사이로 맹꽁이의 겨울잠 흔적도 보였고 나무 구멍에는 다람쥐가 저장해둔 도토리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작은 포유류가 물가로 나타났어요. 저건 수달이에요. 정말로 수달 한 마리가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수달을 본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강에 수달이 살고 있다고요? 네, 2012년부터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지금은 한강 전체에서 약 1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어요. 앨리스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발끝까지 시린 냉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이보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저 여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앨리슨이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곳에는 뉴욕이나 LA의 인공적인 공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있었어요. 정말로 습지 곳곳에서 시민자원봉사자들이 생태 모니터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새의 개체수를 기록하고 서식지 상태를 점검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까지. 한 자원봉사자 할아버지가 앨리슨에게 다가왔어요. 외국에서 오셨군요. 우리 한강이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다니.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하나씩 갖고 나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죠. 할아버지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에서 앨리슨은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잠시 뒤 앨리슨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 조용함이 진짜 회복이야. 해가 지면서 한강의 야경이 시작됐어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그 사이로 야생동물들의 실루엣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첫날 소감 서울 한강의 겨울 생태계가 예상보다 훨씬 살아있고 역동적임. 밤섬의 자연 복원 사례와 난지습지의 변화가 인상적. 수달과 흰꼬리수리까지 목격한 건 정말 행운.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확인. 하지만 몸의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걱정. 내일은 더 많은 탐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앨리스는 이미 무언가 특별한 경험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둘째 날, 서울의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일행은 한강 상류 지역으로 이동해서 더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앨리슨의 몸 상태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정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추울 뿐이에요. 앨리슨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창백해 보였고 손끝도 유난히 차가웠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팔당호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넓은 호수 위에 수백 마리의 겨울 철새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와!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어요. 앨리슨이 감탄했어요. 팔당호는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중간 기착지예요. 정수진이 설명했어요. 시베리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이동하는 철새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죠. 망원경으로 관찰해보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있었어요. 큰 기러기, 댕기 흰죽지, 청둥오리, 흰죽지, 비오리까지. 그때 하늘에서 약 200마리의 큰 기러기들이 완벽한 비자 대형을 이루며 호수 위를 날아와 착륙했어요. 그 웅장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경이로워요. 앨리슨이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말했어요. 저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몽골이나 시베리아 지역에서 왔을 거예요. 약 3,000km 이상을 날아온 거죠. 리우자오민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출발한 새들일 거예요. 결국 중국에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들에게 안전한 중간 기착지를 제공하는 건 한국이잖아요. 앨리슨이 반박했어요. 철새 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서식지예요. 그때 물 한 개 너머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하늘에서 큰 맹금류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또 흰꼬리 술이네요. 이보람이 흥분했어요. 어제 본 것과는 다른 개체인 것 같았어요. 좀 더 크고 날개 끝 깃털의 무늬가 달랐거든요. 이 지역에는 몇 마리나 서식하나요? 겨울철에 보통 5-10마리 정도가 한강 유역 전체에 분산되어 있어요. 흰꼬리 수리가 호수 위를 몇 바퀴 선회하더니 갑자기 급강하했어요. 그리고는 큰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근처 나무로 날아갔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네요. 호수 주변을 걸으며 더 많은 관찰을 이어갔어요. 갈대밭에서는 검은머리 쑥새 무리가 씨앗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물가에서는 외가리들이 줄지어 서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앨리슨의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에 몸이 경직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앨리슨이 말없이 벤치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이보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저 여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앨리슨이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이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는 북한 강변의 생태 탐방로를 걸었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시민 접근성과 생태 보전이 정말 잘 조화되어 있네요. 앨리슨이 말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정수진이 답했어요. 예를 들어 새들의 번식기에는 자발적으로 접근을 자제하고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때 갑자기 큰 맹금류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황조롱이에요. 황조롱이가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며 지상의 먹이를 노리고 있었어요. 날개를 빠르게 움직이며 한자리에서 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헬리콥터처럼 제자리에 떠 있을 수 있다니. 몇 분 후 황조롱이가 번개처럼 땅으로 다이빙했어요. 그리고는 들쥐를 잡아 올려서 나무 위로 날아갔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네요. 하지만 앨리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잠깐 좀 쉬어야겠어요. 그녀가 비틀거리며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정수진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앨리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체온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우자오민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서구 사람들은 추위에 약해요. 중국 북방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이보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어요. 정수진이 침착하게 판단했어요. 근처 방문자 센터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했지만 앨리슨의 컨디션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보람이 앨리슨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했어요. 목도 아프고 온몸이 쑤셔요. 앨리슨이 힘없이 말했어요. 내일 촬영은 어떻게 하죠? 일단 오늘은 호텔로 돌아가서 푹 쉬시는 게 좋겠어요. 정수진이 말했어요. 필요하시면 병원도 가보시고요. 병원이요? 외국인이 갑자기 가도 되나요? 앨리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려면 보험 확인부터 복잡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여기는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이보람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근처 의원 가면 금방 나아요. 그 말에서 앨리스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뢰감이 묻어났거든요. 정말요? 보험도 없는 외국인인데. 괜찮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접근성이 정말 좋거든요. 이보람의 말에서 선진 시스템의 일상화가 느껴졌어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하는 태도에서 말이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앨리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둘째 날 소감 팔당호의 겨울철새 다양성에 정말 놀라움. 특히 큰 기러기 200마리의 비자 편대 비행과 흰꼬리 수리의 사냥 장면은 잊을 수 없음. 황조롱이의 정지 비행도 인상적. 하지만 몸 컨디션이 점점 나빠져서 걱정. 한국 사람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뢰가 인상적. 앨리스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 그녀가 경험하게 될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접근성을 말이죠. 셋째 날 새벽 6시 호텔에서 일어난 앨리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외 촬영 준비를 하던 앨리슨이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앨리슨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체온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이보람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너무 춥고, 목도 아프고. 앨리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감기가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보람이 앨리슨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정말 뜨거웠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정수진이 주저없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요? 앨리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응급실 비용은 보험이 없다면 수천 달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가까운 동네 의원으로 가면 돼요. 정수진의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동네 의원이요? 외국인도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서 5분 거리에 정말 좋은 내과 의원이 있어요. 예약은 필요 없나요? 아니요, 그냥 가면 돼요. 접수하고 조금 기다리면 진료받을 수 있어요. 앨리스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가정이라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리우자오민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클리닉 정도는 어디에나 있죠.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수진이 안내한 의원은 정말 동네 한복판에 있는 작은 클리닉이었어요. 간판도 소박하고 건물도 크지 않았지만 내부는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네요. 앨리슨이 내부를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접수해드릴게요. 이보람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접수 과정이 정말 간단했어요. 외국인 등록증만 제시하면 되었고 특별한 서류나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요? 앨리슨이 놀라워했어요. 보험 확인이나 사전 승인 같은 건 필요 없나요? 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외국인도 쉽게 진료받을 수 있어요.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감기에 걸린 직장인,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노인분까지. 정말 동네 병원 같은 분위기네요. 접수를 마치고 10분도 안 되어서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네,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서 먼저 봐주신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험 많은 의사였습니다. 감기 증상이 심해져서요. 열도 나고 온몸이 아프고 목도 아파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틀 전부터 조금씩 아프더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심해졌어요. 의사는 정말 꼼꼼하게 진찰했어요. 체온 측정, 목과 귀 확인, 청진기로 폐음과 심음 청취, 목림프절 촉진까지. 목이 많이 부었네요. 감기가 맞는 것 같아요. 심각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약 드시면 3-4일 내에 금방 나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다만 열이 계속 나면 다시 오시고요. 몸살 기운도 있으니까 푹 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진료 시간이 15분 정도였는데도 정말 자세하고 친절했어요.
증상에 대한 설명도 쉽게 해주고 주의사항도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바로 옆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해열제, 감기약, 목염증약까지 3일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 순간 앨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진료비가 28,600원이요? 네, 처방약까지 포함해서요. 약사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앨리스는 믿기 힘든 얼굴로 영수증을 바라봤어요. 3일치의 약까지 포함해서 총 28,600원. 미국 돈으로 약 22달러였어요. 외국인인데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요? 네, 한국은 외국인도 의료비 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인이 의료보험 적용하면 이것보다 훨씬 싸요. 클리닉 밖으로 나오자 리우자오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 정도는 베이징 시외에도 있어요. 온돌도 그렇고 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니까. 앨리스는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 여기에서 진짜로 작동 중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중요한 건 기원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였어요. 미국이었다면 클리닉에서 최소 200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앨리슨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보험이 없었다면 400달러도 가능했고요. 정말요? 이보람이 놀라워했어요. 여기서는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보람의 말에서 앨리스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훌륭한 의료 접근성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회라니.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앨리슨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리우자오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실제 데이터와 경험 앞에서는 억지 주장도 무력해졌거든요. 셋째 날 소감 한국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에 정말 놀라움. 외국인도 이렇게 쉽고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니. 미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의 비용. 의료진의 친절함과 전문성도 인상적.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약을 먹고 호텔에서 하루 쉬었지만 앨리슨의 컨디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몸이 무거워요. 앨리슨이 말했어요. 특히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평소에도 수족 냉증이 있었는데 감기까지 걸리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정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호텔보다는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집에요?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도시에서 1시간 거리인데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온돌이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에 좋을 거예요. 온돌이요? 네, 바닥 난방이에요. 수족 냉증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수진은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시골 집으로 데려갔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멋진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저희 가족이 5년 전에 이사 온 곳이에요. 도시 생활이 답답해서 귀촌한 거죠.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바깥보다 훨씬 따뜻한 것 같아요. 한옥의 특징이에요. 바람을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앨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바닥이 따뜻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맨발로 서 있어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온돌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죠. 정수진이 설명했어요. 바닥 아래로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앨리슨이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떤 원리인가요? 전통적으로는 아궁이에서 나온 뜨거운 연기를 바닥 아래 고래라는 통로를 통해 순환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보일러를 이용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특히 수족 냉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아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외국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온돌방에서 푹 쉬시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온돌방에 들어가니 정말 따뜻했어요. 바닥에 앉아있기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그냥 난방이 아니야. 이건 치유야. 앨리슨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차가웠던 손발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경직되었던 근육들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떠세요? 정수진이 물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발바닥부터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편해져요. 온돌의 효과예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여러 경혈점이 모여 있거든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녁에는 정수진의 어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따끈한 밥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앨리슨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맛, 정말 깊어요. 어제 시장에서 먹었던 된장찌개와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더 구수하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으로 끓인 거예요. 3년 넘게 발효된 거죠. 3년이나? 네, 오래될수록 맛이 더 깊어져요. 발효 음식이군요. 네, 한국 음식의 대부분이 발효를 기반으로 해요. 몸에 정말 좋죠. 따뜻한 찌개를 먹으니 몸 안에서부터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목의 염증도 한결 나아진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앨리슨이 말했어요. 이런 따뜻함이 치유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음식도 약이에요. 특히 발효된 음식은 몸에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앨리스는 온돌 바닥에서 잤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편해졌어요. 수족 냉증이 서서히 풀리고 며칠간 괴롭혔던 몸살 기운도 점점 사라졌어요. 온돌의 원적 외선 효과 때문인지 몸의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앨리스는 거의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어떠세요? 정수진이 물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금방 나을 줄이야. 앨리슨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창백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온돌의 효과예요. 원적 외선이 방출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거든요. 원적 외선이요? 네, 온돌에 사용되는 황토나 돌에서 원적 외선이 나와요. 이게 몸 깊숙이 침투해서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난방 방식이에요. 앨리스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몸살로 고생하던 자신이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숙박이 아니에요. 이건 치유 공간이에요. 아침 식사로 나온 따뜻한 미역국과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을 먹으며 앨리스는 완전한 회복을 실감했어요. 넷째 날 소감 온돌 문화의 치유 효과에 정말 놀라움. 바닥 난방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과적일 줄이야. 수족 냉증과 몸살이 하루 만에 거의 완전히 나음.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적 관점에서도 매우 합리적이라는 걸 체험. 이제 앨리슨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한국은 단순히 생태계만 잘 보존된 곳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치유까지 고려한 문명이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앨리스는 서울로 돌아와서 마지막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온돌, 문화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앨리슨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강의 겨울 생태계를 다루려고 했는데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치유 시스템을 경험하게 됐네요. 치유 시스템이라고요? 이보람이 궁금해했어요. 네, 생태계 복원, 의료 접근성, 그리고 온돌 문화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강의 생태계 복원은 도시민들의 정신적 치유를, 의료 시스템은 신체적 치유를, 온돌 문화는 일상적 치유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도시를 본 적이 없어요. 앨리슨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한강 밤섬으로 갔어요.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앨리슨이 조망대에서 말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생태 관찰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망원경으로 다시 한강을 바라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였어요. 고방오리들의 평화로운 유형, 갈대밭 사이로 움직이는 검은 머리 쑥새들, 그리고 물 위를 선회하는 외가리까지. 생태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결국 시민들의 치유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치유받고 싶어 하니까
자연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고요. CNN 다큐멘터리 편집실에서 앨리스는 마지막 장면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한강의 겨울철 새들, 동네 의원에서의 진료, 온돌 바닥에서의 회복,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스토리네요. 편집하면서 앨리스는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모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말이죠.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건 온돌에서의 회복 과정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단순한 물리적 온도가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온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자막을 넣었어요. 이건 단지 난방이 아니다. 이건 조화로운 문명이다. 그리고 한 컷, 클로즈업. 그녀가 앓고 있을 때 마셔서 회복했던 된장찌개 국물이 화면을 천천히 가르며 흘러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마무리네요. 이보람이 감탄했어요. 이 한 컷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에 한국 문명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자 CNN 내부에서 먼저 시사회를 가졌어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프로듀서들이 찬사를 보냈어요. 생태계, 의료,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니. 특히 온돌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문화가 이렇게 과학적일 줄이야. 의료 접근성 부분도 놀라웠어요. 외국인이 3만 원에 치료받는다니.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부분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리우자오미는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실제 데이터와 경험 앞에서는 억지 주장도 무력했거든요. 된장도 중국에서 온 건데. 그가 중얼거리자 앨리슨이 받아쳤어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걸 완성시킨 건 한국이에요. 일주일 후 다큐멘터리가 CNN에서 방영됐어요. 제목은 겨울 바닥 위의 생태 서울의 치유 시스템이었습니다.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됐어요. 생태와 의료와 전통 문화를 하나로 연결한 독특한 관점 때문이었어요. 방영 직후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도시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놀랍다. 온돌 문화 너무 신기해요. 특히 된장찌개 한 컷과 온돌 아래 누운 장면이 SNS에서 밈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가서 온돌 체험하고 싶다. 된장찌개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5째 날 소감 다큐 완성 후 정말 뿌듯함. 단순한 생태 다큐가 아니라 도시 문명 전체를 다룬 작품이 됨. 특히 치유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본 시각이 새로웠음. 앨리슨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어요. CNN 다큐멘터리 겨울 바닥 위의 생태. 서울의 치유 시스템이 방영된 후 일주일 뉴욕 본사에서 특별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CNN 프로듀서들과 각국 지부장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15분짜리 다큐가 시작됐어요. 한강의 겨울 풍경으로 시작해서 앨리슨이 쓰러지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온돌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온돌 바닥에서 회복하는 장면과 따뜻한 된장찌개를 마시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큐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아프리카 지부장이 말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본 건 처음이에요. 생태와 문화,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줄이야. 남미 지부장이 덧붙였어요. 특히 온돌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시아 지부장이 말했어요. 바닥 난방이 이렇게 과학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의료 접근성도 놀라웠어요. 중동 지부장이 감탄했어요. 외국인이 3만 원에 치료받는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인 교수 리우자오미는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있게 한국 문화를 폄하했지만 실제 데이터와 경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졌거든요. 리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누군가 물어보자 리우자오미는 더듬거렸어요. 그게. 된장도 사실은 중국에서 온 건데. 하지만 현재 시스템의 완성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앨리슨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건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리우자오미는 계속 말을 더듬었어요. 의료 접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보람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했어요. 외국인이 28,600원에 감기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중국에서도 찾을 수 있나요? 그건 베이징에서는. 하지만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정확한 숫자는. 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시스템의 접근성과 효율성은 어떤가요? 앨리슨이 계속 압박했어요. 아니면 온돌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사례가 있나요? 그건 규모가. 중국은 워낙 크니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완성도 문제죠. 앨리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걸 만든 건 한국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기원이 어디든 상관없이 현재 가장 잘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중요했어요. 의료 접근성에서는 특히 그래요. 유럽 지부장이 덧붙였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접근성을 찾기 어려운데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그리고 온돌 같은 전통 기술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도 인상적이어요. 건축 전문가가 말했어요. 원적 외선 효과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이라니. 리우자오민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더 이상 반박할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다큐 퀄리티도 정말 높았어요. 다른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특히 내레이션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소리만으로 감정을 전달한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된장찌개 한 컷도 정말 효과적이었고요. 그 장면 보고 정말 한국 가고 싶어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찬사를 이어갔고 리우자오민은 점점 작아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리우자오민이 앨리슨에게 다가왔어요. 내 의견도 좀 더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교수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갔어요. 앨리슨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데이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은 편집 과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에 기반한 보도예요. 이보람이 덧붙였어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우선이죠. 리우자오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여섯째 날 소감 CNN 내부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음. 특히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본 시각이 좋은 평가를 받음. 리우자오민 교수의 억지 주장도 사실 앞에서 무력화됨.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앨리스는 다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겨울 생태계를 관찰하러 온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자신을 치유해준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보람이 말했어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앨리슨이 동감했어요. 처음에는 몸살로 쓰러질 줄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경험이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됐어요. 밤섬 조망대에 도착하니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앨리슨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밤섬 위에는 하얗게 눈이 내려 있었고 검은 머리 쑥새가 갈대밭 사이를 날아올랐어요. 외가리들은 여전히 물가에서 인내심 있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도 봤던 똑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세요? 정수진이 궁금해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생태계였는데 지금은 치유 공간으로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한강의 생태계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도시민들을 위한 치유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 강이 저를 살려냈어요. 앨리슨이 조용히 말했어요. 생태계 관찰을 하러 왔는데 결국 저 자신이 치유받았네요. 망원경으로 다시 한강을 바라보니 새로운 장면들이 보였어요. 고방오리들이 평화롭게 유영하고 갈대밭에서는 작은 새들이 씨앗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기 흰꼬리술이네요. 이보람이 흥분했어요. 정말로 일주일 전에 처음 봤던 흰꼬리수리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았어요. 같은 개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같은 구역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건가요? 앨리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흰꼬리수리가 몇 바퀴 선회하더니 점점 높이 올라가서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정말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실 건가요? 정수진이 물었어요. 치유의 땅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앨리슨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생태계도 의료 시스템도 온돌 문화도 모든 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한강의 생태계는 마음을 치유하고 의료 시스템은 몸을 치유하고 온돌 문화는 일상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온돌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오후에는 난지 습지를 다시 방문했어요. 일주일 전에 수달을 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다시 수달을 볼 수 있을까요? 앨리슨이 기대했어요. 잠시 기다리니 정말로 수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같은 개체인지는 모르지만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정말 나타났네요. 도시 한복판에서 수달을 보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앨리스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생태계가 계속 보존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지켜갈 거예요. 정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가 지면서 한강의 야경이 시작됐어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그 사이로 야생동물들의 실루엣이 보이는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풍경을 보면서 처음 느꼈던 게 기억나요. 앨리슨이 말했어요. 도시와 자연이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앨리슨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치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앨리슨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강은 절대 잊히지 않을 거야. 여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일주일 전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자신이 이렇게 회복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다시 올 기회가 있을까요? 앨리슨이 아쉬워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정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곳은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앨리슨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보며 앨리슨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일곱째 날 소감.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음. 일주일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땅이었음.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앨리슨의 마음속에는 한국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앨리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찜질방 가세요? 동료가 물었어요. 네, 일주일에 3번은 가고 있어요. 앨리슨이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녀는 회사 근처 한인 찜질방에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의 효과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계속 느끼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좋았나요? 몸살이 하루 만에 나았어요. 그리고 수족 냉증도 거의 완치됐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CNN SNS 계정에 올라온 다큐 클립은 3주 만에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특히 된장찌개 한 컷과 온돌 아래 누운 장면이 밈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대단하다. 온돌 체험해보고 싶어요. 된장찌개 레시피 알려주세요. 한국 여행 계획 세워야겠어요. 특히 의료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워요.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 의료 접근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온돌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어요. 바닥 난방이 이렇게 과학적일 줄이야. 원적 외선 효과 정말 신기해요. 우리 집에도 온돌 설치하고 싶어요. CNN 본사 부사장이 앨리슨을 불렀어요. 정말 대단한 반응이네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다큐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치유 문명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어요. 한 달 후 앨리슨은 강연 무대에 섰어요. 제목은 치유하는 도시 서울에서 배우는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에서 감기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앨리슨이 강연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인 저도 3만 원, 미국 돈으로 22달러에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200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방식을 경험했는데 하룻밤 만에 수족 냉증이 완전히 나았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치유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온돌 기술을 현대 건축에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생태계 복원과 도시 계획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모든 질문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3개월 후, 앨리스는 치유하는 도시들 시리즈의 첫 번째 도서 출간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말 기대돼요.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어요. 이미 사전 주문이 5만 부를 넘어섰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의료계와 건축계에서 관심이 높아요. CNN 본사 부사장도 연락을 했어요. 앨리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감사해요. 이건 그저 도시가 아니야. 이건 열과 생명이 맞닿은 문명이야.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에 대한 발견이었어요. 1년 후, 앨리스는 국제치유도시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한국의 치유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예요? 동료가 물었어요. 뉴욕의 온돌 체험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도 연구하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한국에서 배운 걸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어요. 8째 날 소감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음. 단순한 다큐 제작을 넘어서 새로운 도시 문명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됨. 이 경험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함. 앨리슨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평생의 연구 주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문명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앨리슨은 한국에서 배웠어요.